안녕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곳은 인류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땅, 문자가 태어나고 도시가 먼지 속에서 솟아올랐으며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진흙판 위에 새겨진 곳입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탐험하는 이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보다, 로마보다, 심지어 이집트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대, 지금의 이라크 지도를 펼쳐놓고 국경선이나 고속도로, 송유관 같은 현대적인 선들을 모두 지워낸 채 상상해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고대인들이 보았던 그 땅의 본 모습을 어렴풋이 마주하게 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개의 위대한 강 사이에 길고 낮게 펼쳐진 생명의 요람. 이 강들은 나일강처럼 거대한 드라마를 연출하며 포효하지도 미시시피강처럼 여유로운 우아함으로 구불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명확한 목적을 가진 듯 산맥과 고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우리가 지금 남부 이라크라고 부르는 평평한 분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천 년 전 질척거리고 혼돈스러워 대부분의 고대 여행자들이라면 기피했을 바로 이 땅에서 인류 문명의 첫 장이 쓰였습니다. 잉크와 양피지가 아닌 진흙과 땀,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으로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던 이곳은 사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결코 이상적인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여름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고 겨울은 음울하고 축축했으며 생명의 젖줄인 강들은 위험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의 홍수는 농작물에 물을 대주고 얌전히 물러나는 그런 온화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닥쳐와 집과 밭,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면 강들은 마치 고집센 아이처럼 정교한 수로와 제방으로 달래주지 않으면 메마른 땅에 귀한 물 한 방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불편하고 변덕스러운 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소규모의 수렵 채집인 무리가 정착 공동체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수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는 놀라운 과정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르크나 우르 같은 도시의 이름이 점토판에 새겨지기 훨씬 전 기원전 8000년경 북쪽 구릉지에서 초기 농경 공동체가 나타났던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염소와 양을 기르며 진흙 벽돌과 갈대로 소박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흩어진 작은 마을에서 단조롭지만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 작은 공동체들은 비교적 안전한 구릉지대를 떠나 남쪽에 개방된 습지, 즉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범람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구 증가의 압박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도록 만들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강우 패턴의 변화로 고지대가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이동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척자들이 남부 평야에서 발견한 것은 일종의 역설이었습니다. 그 땅 자체는 석재도, 목재도, 금속도 없는 척박한 고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강이 실어나른 비옥한 충적토가 상상 이상의 수확량을 안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강을 길들이고 물길을 돌리고 홍수를 관리할 수만 있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공동체, 더 세분화된 노동의 분업, 그리고 필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 이 새로운 정착지들이 남부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석호 가장자리의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공동체는 훗날 에리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종종 에리두를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도시로 간주합니다. 물론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번화한 대도시라기보다는 갈대, 오두막과 진흙 구조물이 빽빽이 들어선 큰 마을에 가까웠겠지만 말입니다. 에리두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정착지 중심부에는 진흙 벽돌로 만든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재건되고 확장된 이 신전은 물과 지혜, 창조의 신 엔키에게 바쳐졌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조직하는 중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신전을 통해 노동력을 조정하고 식량을 재분배했으며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의 존재는 종교적 헌신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 권위와 최초 형태의 관료제가 출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위대한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의 발전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강과 수로를 따라 더 많은 정착지들이 생겨났고 각 공동체는 땅의 리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집을 짓고 석기로 관계 수로를 팠으며 잉여 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 이 잉여 생산 덕분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도공, 직공, 사제, 그리고 마침내 서기와 같은 전문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강은 교역의 고속도로가 되었고 습지는 물고기와 갈대가 풍부한 자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범람원에서 그저 생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건설자, 계획가, 그리고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공유된 세계, 즉 도시 세계의 참여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시작된 단 하나의 순간은 없습니다. 성대한 선원도 수로 옆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선택과 혁신, 그리고 적응이 축적되었을 뿐입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도시를 발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가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협력, 계획, 그리고 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진흙과 물로 이루어진 이 땅 위에 영속적인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흙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세계 최초의 위대한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도시라는 개념이 탄생하기에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였을 것입니다. 수렁과 진흙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땅, 돌도 나무도 금속도 없는 거대한 삼각주, 홍수에 취약하고 벌레가 들끓는 곳. 하지만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구석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 고도로 조직화된 공동체를 이루었고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의 가장 위대한 사례는 우르크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해 기원전 3500년경의 전성기를 맞은 우르크는 초기 도시 문명의 진정한 경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던 우르크는 전성기에 5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4만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부양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4000년대의 기준으로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우르크는 거리와 동네, 시장, 그리고 거대한 공공건물들이 들어선 광활하고 복잡하며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두 개의 거대한 신전구역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신 아누에게, 다른 하나는 사랑과 풍요, 전쟁의 여신 이난나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신전들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이자 창고, 은행, 그리고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전은 무역을 조정하고 현물로 세금을 걷었으며 스스로와 같은 존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거대한 도시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신전들은 높은 단 위에 세워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들은 지구라트라고 알려진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로 발전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지어진 이 건축학적 경이에는 가파른 계단이 꼭대기에 신성한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라트는 아마도 인공적인 산으로서 예배자들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혹은 끝없이 평평한 이 땅 위에서 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상징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든 지구라트는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의 가장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이 되었고 이는 엄청난 조직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르래도, 기중기도, 철제 도구도 없던 시대에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르크에서의 삶은 신에 대한 조용한 경배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분주하고 시끄럽고 고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이나 넓게 트인 구역에 진흙 벽돌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도시에는 수레 소리, 가축 소리, 시장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직공, 도공, 양조업자, 빵집 주인, 석공, 그리고 멀리서 금속을 수입해 와야 했던 금속 세공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역 상단이 오가며 페르시아만에서 구리를, 산맥에서 목재를,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청금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의 중심에는 기록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르크에서 신화가 아닌 상품과 빚, 노동력을 추적할 필요성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 쐐기 모양을 닮은 서령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우르크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메르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수메르어라고 부르는 알려진 친족 언어가 없는 고립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다 마침내 점토판에 새겨졌는데 그 이야기들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최초의 도시들은 시내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신화 속에서 에리두가 최초의 도시였지만 곧 우르크가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우르크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 길가메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살았던 실제 역사적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대의 반신반인의 영웅으로 신화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르크와 그 동시대 도시들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그 규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직력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기반 시설과 통치, 종교 생활을 공유하며 근접하여 살았습니다. 사회 계급과 노동 분업이 있었고 도시 성벽과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조약의 기록, 상품 목록, 그리고 신원을 증명하는 인장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개의 변덕스러운 강 사이의 늪지대 토양에서 농사짓고 건설하는 법뿐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믿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진흙으로부터 빚어졌습니다.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전 세계 미래 도시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인류가 자연의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토대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 중반 메소포타미아 남부 평원은 도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각의 도시는 진흙과 갈대의 바다에 떠있는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섬과 같았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일 왕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도시국가였으며 각자 수호신, 통치자, 군대, 법,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경지, 수리권, 무역으로, 그리고 때로는 명예를 걸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수메르의 시대였습니다. 국경이 아닌 언어와 문화, 그리고 도시 생활의 활기로 정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국가 경영, 외교, 그리고 제국적 야망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을 다스렸던 왕들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정가이자 재판관이었고 종종 대사제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수메르어로 통치자를 의미하는 루갈은 문자 그대로 큰 사람을 의미했지만 그 역할은 힘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수로 유지 보수, 신전 건축, 도시 방어와 같은 거대한 공공사업을 지휘해야 했고 곡물, 가축, 노동력의 형태로 세금을 걷어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들은 수메르인들이 정예, 재산, 상속, 범죄와 같은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다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문자로 된 역사 기록의 등장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왕들의 목록을 기록했는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연대기가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편찬되고 필사된 수메르 왕명부는 각 왕조가 신성한 승인을 받았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권력 이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명부에는 제2기간이 수백 년으로 기록된 신화적인 왕들과 불과 몇 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또한 대홍수 이전의 왕들과 그 이후의 왕들 사이에 거대한 홍수 사건을 삽입하는데 이는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신화적 틀을 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아마도 실제적인 대규모 홍수의 기억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상징적으로는 낡은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결코 하나의 영속적인 왕국으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지역에 머물렀고 수호신은 달랐으며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놀라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은 길을 닫고 신전을 세우고 법을 제정하며 도시 생활의 첫 번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변덕이 아닌 논쟁하고 협상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이곳 수메르의 갈대와 먼지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벽들 사이였습니다. 수메르에 산다는 것은 신들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풍경의 모든 부분과 사회의 모든 계층에 깃들어 있다는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단지 신을 믿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 전체를 신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쉴 곳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해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달래야 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이었습니다. 종교는 신앙이나 개인적인 헌신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민적, 경제적 구조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신전은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땅을 소유했으며 세금을 걷고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수메르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창조 신화입니다. 신들이 끝없는 노동에 지쳐 자신들을 도울 조력자로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류를 우주의 중심이 아닌 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규정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신화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인간 문명의 소음에 화가 난 신들이 거대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지만 미리 경고를 받은 단 한 명의 인간이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버전에서 그의 이름은 지우스드라였고 후대의 이야기에서는 우트나피시팀, 그리고 마침내 노아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재앙에 대한 공유된 기억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초기 버전은 수메르 시대의 구전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메시는 폭군이었지만 신들이 그에 맞서기 위해 보낸 야인 엔키두와 친구가 된 후 이대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결국 홍수 생존자인 우트나피시팀을 만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며 영생은 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늙고 더 현명해져 우르크로 돌아와 왕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 즉 문명은 영원히 남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수메르의 신화는 단순한 오락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 안에서 인류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이 왜 범람하는지, 왕이 왜 다스리는지,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그 어떤 부와 권력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들을 통해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질 문학적, 종교적 전통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문명이 선사시대의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스스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단 하나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고대 우르크의 어느 덥고 붐비는 방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 서기가 젖은 진흙덩이 위로 몸을 굽혀 부드러운 표면에 천피를 눌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시도, 선언도, 왕의 칙령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양이나 맥주 항아리, 보리 배달에 관한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즉,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더 이상 화자의 숨결이나 청자의 기억에 갇히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언어는 보이고 저장되고 참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쐐기 모양의 인상을 남기는 이 문자체계, 즉 서령문자는 처음에는 회계장부로 시작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화 이야기, 종교를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복잡해진 도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발명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구전 전통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정확성으로 전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전, 계약서, 서신, 연대기의 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화의 보존, 수학 교육, 언어의 표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세워진 토대였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현대적 의미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텍스트를 쓴 서기들은 전문 계층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며 종종 신전이나 왕궁에 소속되었습니다. 서기학교는 학생들에게 글쓰기뿐만 아니라 계산, 번역, 정보관리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서기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시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그들의 작업 덕분에 국가, 종교, 상업기관이 더욱 복잡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 말이 되자 서령문자는 경제 기록을 훨씬 뛰어넘어 신화, 서사시, 기도문, 법전, 조약을 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뿐만 아니라 표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점토판들은 현대인의 눈에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문학, 과학, 철학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래의 흔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된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던 시대가 저물고 역사에는 제국의 시대를 연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카드의 사르곤입니다. 그는 도시국가들의 세계에서 최초의 진정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영역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남쪽의 저지대 습지에서 북쪽의 삼나무 숲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지 많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단일 도시를 넘어 확장될 수 있으며 통치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승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사르곤은 어떤 의미에서 제국 군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에 쌓여 있지만 후대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강물에 버려졌다가 한 정원사에게 구조되어 평범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모세나 로물루스 신화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는 결국 키시왕의 컵시종이 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2334년경 사르곤은 주군을 타도하고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을 바꿀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수메르를 휩쓸며 우르크, 라가시, 니프르 등 도시들을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쪽과 서쪽으로 진격하여 지중해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곤의 정복이 이전 왕들과 달랐던 점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영속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약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체제를 확립하고 총독을 임명했으며 새로운 수도 아카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계 4분의 1의 왕이라 칭했는데 이는 지역적 우위를 넘어 보편적 권위를 암시하는 칭호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수십 개의 민족, 언어, 전통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했습니다. 아카드어는 서령문자로 표기되어 제국의 공용어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10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외교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르곤은 50년 이상 통치하며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그의 제국에 대한 비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손자인 나람씨는 할아버지가 정복한 영토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더욱 넓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스스로를 아카드의 신이라 칭하며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나람신의 승전비라는 놀라운 유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홍색 석회암에 새겨진 이 비석에는 왕이 산비탈을 오르며 발 아래 적들을 짓밟은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람신의 통치 후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다스리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압력이 결합되어 사르곤이 강요했던 취약한 통합을 해체시켰습니다.
특히 북동쪽 자그로스 산맥에서 온 구티인들의 침입은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심각한 가뭄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 생산이 붕괴되자 그 위에 세워진 경제 및 정치 시스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2150년경 아카드 제국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드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카드어는 이 지역의 공용어로 남았고 신화와 정치 사상은 후대 문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큰 것을 건설했던 사르곤의 기억은 1000년 이상 서기들의 기록과 왕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초 메소포타미아의 정치 중심지는 다시 한번 이동했습니다. 오랫동안 배경에 머물러 있던 도시 바빌론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바빌론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위대한 통치자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기원전 1792년경 바빌론의 왕위에 오른 함무라비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며 항상 정확한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는 페르시아만에서 시리아 국경에 이르는 거의 모든 메소포타미아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가장 영속적인 유산은 그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이 다스려질 법을 빽빽하고 질서정연한 서령문자로 새겨놓은 돌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률 문서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문법전은 아니었지만 그 범위와 명확성, 그리고 야망면에서 이전의 법전들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처벌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새겨진 왕의 정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검은 섬노감 비석 꼭대기에는 함무라비가 태양신이자 신성한 재판관인 사마시 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마시는 그에게 정의와 왕권의 상징인 막대와 고리를 건네줍니다. 그 아래에는 재산권, 계약, 가족 문제, 상속, 상업, 절도, 폭행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거의 300개의 법조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대 기준으로 가혹하지만 다른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입니다. 법전의 가장 유명한 원칙 중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했습니다. 법은 계급으로 나뉜 사회를 반영했으며 처벌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목표는 평등이 아니라 안정성이었습니다. 사적인 복수가 끝없는 폭력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에서 법은 통제된 배출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무기한 투옥되는 것을 막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이 법들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법적 전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수집하고 조직하고 단일하고 통일된 체계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법을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왕권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함무라비가 세운 제국은 그의 사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에 대한 기억과 그의 이름을 딴 법은 그의 왕조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통치자가 백성의 목자이자 신의 종, 그리고 정의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웅장함과 신전의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진흙과 초가지붕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식 연대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세계의 숨결이자 심장박동, 즉 역사의 실체입니다. 보리는 주식이었고 빵으로 만들거나 맥주로 발효시켰습니다. 양파, 마늘, 렌틸콩, 병아리콩이 흔했고 대추야자는 단맛을 제공했습니다. 고기는 주로 염소, 양, 생선의 형태로 가끔 먹었습니다. 노동은 삶의 변함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수로를 파고 건축 자재를 날랐습니다. 여자들 역시 빵을 굽고 맥주를 빚고 직무를 짜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종교 생활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렸으며 도시의 달력에 따라 축제를 지켰습니다. 질병은 약초와 함께 주문으로 치료하려 했고 꿈은 기록되고 해석되었으며 새의 비행이나 연기의 모양에서 징조를 읽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 집과 밭, 음식과 의복, 신앙과 축제 속에서 우리는 멀게만 느껴지면서도 친숙한 세계를 봅니다. 도구는 달랐고 시대는 더 오래되었지만 피난처를 찾고 식량을 재배하고 아이를 키우고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힘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같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왕과 사제들에 의해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중반 메소포타미아 북부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다른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슈르, 니네베와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훗날 아시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될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 제국 중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힘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00년대 초였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그 힘의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철제 무기, 공성 무기, 그리고 긴밀하게 조직된 지휘 체계를 갖춘 상비군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공포가 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비문은 반란군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포로를 꿰뚫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잔혹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또한 반항적인 인구를 약화시키고 미개발 지역에 충성스러운 신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강제 이주 및 재정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국은 길, 전령, 주둔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사르곤 2세,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유명한 센나케립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이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니네베에 있는 센나케립의 궁전은 왕이 전투를 벌이거나 조공을 받거나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부조로 장식되었습니다. 특히 사자 사냥은 아시리아 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인간의 혼돈을 정복하듯 자연의 혼돈을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의 3세기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근동의 중심에 서서 이집트에서 엘람에 이르는 지역의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그것은 야망만큼이나 조직력의 승리였습니다. 고대 역사의 위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는 잔인함과 정복으로 기억되는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지적 사업 중 하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니네베의 왕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도서관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668년부터 627년까지 통치한 아슈르바니팔은 학식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를 읽고 쓸 수 있었으며 자신의 학문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도서관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식을 수집하고 보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도시로 왕의 대리인들이 파견되어 찬송가, 서사시, 기도문, 사전, 점술서, 천문 관측 기록, 의학 논문 등 중요한 문헌의 사본을 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총 3만 점이 넘는 점토판이 모였고 꼼꼼하게 정리되고 목록화되었습니다. 이 도서관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길가메시 서사시의 가장 완전한 버전,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등 수많은 귀중한 문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 도서관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힘이며 신들의 뜻, 꿈의 의미,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제국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서관은 국가 경영의 도구이자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원전 612년 니네베는 함락되고 불탔습니다. 궁전은 파괴되고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파괴의 불길 속에서 단단하게 구워진 점토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잔해 속에 묻혀 2000년 이상을 기다리다 19세기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전사왕이 세운 도서관이 재앙과 망각 속에서도 살아남아 사라진 세계의 목소리를 현대에 전해준 것은 역사의 조용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을 넘어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자사냥이나 궁전 부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새로 다스리고 진흙으로 기억했던 한민족의 생각과 두려움, 희망, 그리고 지식을 실어나른 기록된 말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진흙 위에 새긴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화면 위에서 읽는 글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기록하고 건설하고 이해하려는 열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오래전에 물길을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시작한 문명의 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첫 새벽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